네, 안녕하세요. 칸트 이렇게 좀 강의를 조금 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 찍어놔가지고 계속 올린 것만 지금 곰탕을 끓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게 문학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저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들게 되는데 또 철학은 안 하면은 또 안 떠들더라고요. 좀 힘들다기보다 힘들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막 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게 의무로 안 하면은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분들을 떠나서 그냥 안 해요. 철학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 올리기는 하는데 또 이제 너무 막 올린 것만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또 이렇게 좀 길게 쭉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은. 자, 칸트 철학에서 순수 이성 비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현상에서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현상. 현상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근거를 추론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자아 철학자인데 비자 철학의 방식으로 사실은 자신의 철학을 어, 개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 철학이라고 하면은 경험이나 자연적인 대상으로부터 무관하게 그 고유하게 자아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의 인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자발성과 자율 또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자아 철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 자아 철학의 맹점은 뭐였죠?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반성만 하면 할수록 어때? 대상에 대한 본질을 간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자아 철학이 가지는 맹점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걸 맹점이라고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뭐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형이상학적 교조주의, 도그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조주의가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된다면은 보일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내면만 계속해서 반성을 해라. 그러면 대상의 본질이 포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아 철학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자아 철학은 어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고유한 영역이 경험적인 대상과의 관계성과 맞물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어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연과 경험적인 것과 자연에 현상하는 것과 인과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어때? 경험주의 철학이라 경험주의 철학 혹은 비자 철학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칸트는 비자 철학의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경험적인 차원의 감각적인 사물로 격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것의 근본 원인과 법칙과 자연 안에서 펼쳐지는 현상 너머의 본질적인 근거를 왜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칸트의 물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은 그 칸트의 물음에 가장 명징하게 뭐야? 증거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뉴턴인 거예요, 뉴턴. 뉴턴의 만유인력.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략한 법칙인데 뉴턴이 그거를 발견해냈다라는 얘기예요. 뉴턴의 물리학적인 법칙들. 이것은 경험대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대상을 축적해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귀납적인 게 아니잖아요. 연역적이란 말이에요. 반 대상이 가능하게 하는 그 법칙적인 고유한 근거를 이론 이성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주장하는 이론 이성의 가장 큰 증거물들은 수학과 과학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물리학이나 기하학도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 이성은 형이상학의 망각을 어느 정도는 깨 부숴준 게 사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론 이성의 역할이 정립이 되겠죠. 이론 이성의 역할은 뭐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연역할 수 있는 근거가 선험적 지성, 오로지 자유롭게 자신을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경험되는 대상을 인식 가능하게 하고 구성 가능하게 하는 힘을 이론 이성에서 찾아낸 것이고,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말하고자 했던 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칸트가 그러면은 순수 이성 비판 정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순수 이성 정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권한 문제를 칸트가 연역해 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다? 칸트의 이러한 비자아 철학같이 보이는 자아 철학은, 결과적으로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선험적 지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식 가능한 경험되는 대상에 대한 조건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추론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물리신학이다. 물리적인 절대적인 필연성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필연성은 완벽한 인과관계의 기계론적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론적인 시스템 vs 뭐가 정립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적인 계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뉴턴의 물리학적인 법칙, 그 당시 19세기 물리학적인 법칙의 어, 대두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절대적인 인과성이나 기계론적인 완벽성으로 따지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어때?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완전히 망각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정립이 되겠죠. 절대적인 인과성의 완벽한 대립으로 설정이 된 뭐야? 자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이 자유가 뭐다? 실천 이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유가 어떻게 돼? 자유롭게 스스로를 자유의지로서 정립하고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그 자유행위는 뭐를 이념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죠? 도덕 법칙을 뭐다? 이념으로 삼는다. 그럼 칸트에게 있어서 이념은 어떤 의미다? 결코 우리에게 뭐야? 직접적으로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것을 완벽한 이상으로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이념이다. 결국 이념은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규제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이념이다. 사실은 칸트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도덕 법칙 자체도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도덕 법칙은 우리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형식 근거를 마련해 준다 뿐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형식주의자라는 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형식주의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형식을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폼의 의미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구성된 지성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 그것이 칸트의 철학에서 보여지는 형식의 표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칸트가 공허한 형식만 추구를 했느냐? 그게 아닌 거죠. 행위하는 주체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형식을 공허한 추상체로 남겨놓는 거를 어때? 그렇게 남겨놓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실천 이성과 이론 이성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실천 이성의 비판적 이념. 자, 이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념은 뭐다?
그 가닿을 수 없다. 가닿을 수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은 의지의 규정 근거들에 종사하는 바, 의지란 표상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을 산출하거나 이런 대상들을 낳도록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 자기의 원인성을 규정하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어도 이성은 의지를 규정하기에는 충분하고 의욕만이 문제가 되는 한에서 그것은 언제나 객관적 실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되는 첫 번째 물음은 과연 순수한 이성이 그 자신만으로 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하냐? 아니면 그것은 단지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이성으로서의 의지 규정 근거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정당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험적 서술도 가능하지 않은 원인성 개념, 곧 자유 개념이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내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채 내 의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얽매여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저기 있을 수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갔을 때는 여기 있었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굴레에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칸트적인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초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또한 여기에 얽매여 있지만 또한 저기에 우리가 원할 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면 이 원인성 개념은 시간과 공간과 얽매여 있지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또한 자유롭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자유 개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번에 그 이동진 평론가가 그 알랭 레네의 영화 중에서 그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고 저도 알랭 레네 감독님 영화를 참 좋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영화로 봤는데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13명의 저기 연극 배우들이 한 명의 극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이렇게 높은 산에 있는 그 저기 뭐야 별장에 모이거든요. 그 죽은 희곡 작가의. 근데 거기서 모여서 그 연극 작가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케인가 하여튼 그 이렇게 저승에 가서 여자 구하러 들어가는 그 에우리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화로 한 거를 그 배우들이 다시 보는 장면을 이렇게 중첩적으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좀 영화는 좀 복잡한데 거기서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튜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동진 선생님이. 근데 참 인상 깊었는데 칸트가 그러니까 시간 죽음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예술 안에서는 기억과 어떻게 보면은 기억을 통한 변주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통한 환상성으로 이렇게 환상적인 상상력과 환상성으로 공간의 제약을 예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초월한다. 그것을 알랭 레네가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영화를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동진 치고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로 치시면은 그 저보다 더 저보다가 아니라 제가 한 말이 약간 틀린 것 같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영화도 추천드리고요. 알랭 레네 감독. 근데 지금 칸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은 칸트에게 있어서는 환상이나 기억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적인 행위를 나의 자발성, 죄송합니다. 나의 자발성과 자유를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필연성.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수렴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초월한다. 이것이 칸트가 가진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프랑스 철학자들이나 경험주의 철학자들 최근에 이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보면 스피노자를 많이 가지고 오죠. 들레즈나. 그러니까 이런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알랭 레네나 칸트적인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나 알랭 레네 같은 스타일의 그 철학자나 예술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예술의 환상성이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자발성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제목으로 다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학 제1장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 설명. 자, 실천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 규칙들을 갖는답니다. 이 원칙들은 그 조건이 주관에 의해서 단지 주관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주관적이고요. 준칙이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 조건이 객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면 객관적이고, 즉 실천 법칙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또 아이러니컬한데, 객관적인 법칙으로 이 실천 이성이 되면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수의 논의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로크나 경험주의자들 철학자가 얘기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공리주의적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주체의 자기의지나 자유의지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칸트만큼 확장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칸트가 이야기한 실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자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개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혼자서 있더라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고, 자기 자신만 체크해서 선한 행위가 승인이 되면 그건 준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성을 가진 다수의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함의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법칙이 형성이 되면 이것은 법칙, 실천 법칙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건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올린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헤겔에 대한 칸트의 기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찬사 요거는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어, 8회차를 꺼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자, 8회차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지가 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의지를 요거 이렇게 6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읽으시면 될 거예요. 이 의지를 오로지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데 쓰이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이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실천 법칙의 진료, 다시 말해 준칙의 객관은 결단코 경험적으로 밖에는 주어질 수 없고, 그러나 자유의지는 경험적인, 다시 말해 감성 세계에 속하는 조건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자유의지는 법칙의 진료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법칙 안에서 규정 근거를 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어렵게 보실 거 없고, 실천 법칙들의 원칙은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법칙은 그 자신에게서만 그 같은 원인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철학적으로 따지면 자기 원인이라고요. 카오자 수일 거예요, 아마. 내가 나 자신의 행위 자체의 원인인 것을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 내가 상정한 도덕 원칙과 법칙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 법칙과 도덕 원칙은 자기 자신을 지시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유의지 그 자체에서만 발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법칙의 진료를 제외하면 법칙 안에는 법칙 수립적 형식만 남는 거예요. 왜? 진료는 전혀 내가 행동하는 도덕 법칙에 영향을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도덕에. 법칙밖에는 없는 거고 그 법칙에는 고유한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이 우리가 행위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궤변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중요한 건 뭐다? 자연적 대상과 함께 가나 자연적 대상과 그 자체는 아닌 것이 칸트 철학에는 존재를 해요. 자연과 진료적인 측면과 함께는 가되 결코 그것과 일치하거나 대상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 칸트의 철학에는 존재한다고요. 되셨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자연과 아닌 어떤 그 고유한 지성체가 됐건 법칙이 됐건 그 어떤 것은 자기 자신의 내부만 지시할 뿐이고 진료적인 것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갖다 치우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발견된 형식은 우리가 행위할 수 있는 진료적 세계에서의 행위 근거의 규정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밑에 좀 적어놨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칸트 철학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칸트 철학은 형식주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은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경험의 존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칸트의 위의 언급은 법칙이 지닌 존재론적 특징을 명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칸트가 법칙에서 진료의 차원을 모두 제외한다면 그것에 남는 것은 법칙 수립적 형식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자유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실천 법칙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이것을 사실은 칸트가 지금 실천 이성 비판에서 직접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자유의 최초 개념은 소극적인 부정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없고, 왜냐하면 여기서 소극적 부정이라는 것도 인과적인 완벽한 원인과 결과 계열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원인과 결과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를 원인과 결과로 따질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톰 크루즈가 그 내부 수사관이 오잖아요. 그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범인을 미리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기계적 시스템이 불법 아니냐, 인간의 영혼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콜린 페럴이 이야기하니까 톰 크루즈가 어떻게 행동하죠?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죠. 그런데 콜린 페럴이 그 공을 딱 받죠. 그러면은 톰 크루즈가 이 얘기를 하죠. 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걸 아니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톰 크루즈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범죄 예방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100% 범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 이 절대적인 신탁에 있는 이 세 예언자들의 원인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도 맞는데 콜린 페럴 말도 더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톰 크루즈가 얽혀 들어가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아무리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유 의지까지
어때? 그것에 모두 종속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정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인과적인 계열과의 대립을 통해서 뭐야?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어때?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현상들의 법칙만을, 그러니까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자연의 기계성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를 추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칸트는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의식되는 것이 도덕법칙이라 칭한다.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적은 것 같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도덕법칙을 자유에 있어서의 이념이라고 칸트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덕법칙이 직접적으로 의식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말이 다 틀린 게 되잖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성은 도덕법칙이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 도대체가 그런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독립적인 규정 근거임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 그런데 저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칸트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기 말이 지금 오락가락하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 개념 자체가 원인성이고 자발성이지만 이 모든 것을 칸트가 지금 행위로부터 초월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서 행위를 정초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잠깐 변호를 하자면 도덕 법칙도 완벽하게 형식으로 남겨놓을 경우 행위와 완전한 연관성이 떨어지면 그냥 무관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식이 요때는 가능하다. 자유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안 될 때는 도덕 법칙이 인식이 가능한데 자유가 우리가 자유의지가 행사가 될 때는 도덕 법칙이 또 멀리 있는다. 왜냐하면 칸트 얘기에 있어서 도덕이라는 행위 규정 근거는 지금 내가 행위하는 차원의 1차원적으로 직접적으로 접하면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를 멀리했다가 저거를 멀리하고 마치 이게 드리블 치듯이 축구에서 드리블 치고 배드민턴에서 뭐 탁구에서 핑퐁 하듯이 지금 자유가 나한테 의식이 되면 도덕 법칙이 멀리 가 있고 자유가 인식이 되면 도덕 법칙이 있으면 자유가 멀리 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칸트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인과율, 모순율과 같은 필연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인 것과의 구별과 이론적 원칙에 주목함으로써 그것의 존재론적 필연성을 인식하듯이 우리는 도덕적 차원의 순수 의지에 대해서 역시 그것이 순수한 실천 법칙들을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양태로 연역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직접 지각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도덕적 행위 근거 규정의 근거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하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온 글씨의 한 장면과 같은 예를 든다는 거죠. 누군가가 성적 쾌락에 힘입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누군가가 성적 쾌락에 힘입은 주체를 사형대로 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성적 쾌락을 포기할 것이라고 칸트는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적 쾌락을 탐닉을 하면은 만약에 네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너는 사형대야, 단두대야. 이러면은 그걸 성적 쾌락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성적 쾌락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위증할 것을 요구하고 위증할 경우 그를 살려준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증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저 사람이 진짜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을 내부 고발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고발해야 돼요, 내부 고발.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내부 고발할 때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야? 내가 죽는다라는 협박을 넘어서서 내가 도덕 법칙과 자유의지를 행사를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참
도덕 법칙과 절대적인 자유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신호등 지키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그냥 뭐 좀 가볍게 이렇게 뭐 외식하고 뭐 가볍게 이렇게 뭐 커피 먹고 뭐 이런 거는 속된 얘기로 선험적이고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일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자유나 도덕 법칙이나 이런 의지가 들어가는 상황은 살고 죽는 거에 문제가 들어가야지만 도덕 법칙이나 자유가 그나마 자각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칸트 비판하는 분들이 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짓말을 하면 뭐 그거 뭐냐. 저는 이런 넌센스는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가요. 문제는 뭐냐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네가 자연의 경향성 여기서는 우아하게 자연의 경향성 이러는데 자연의 경향성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데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잖아.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는 이런 지점에 있다. 칸트의 도덕 법칙과 자유의지는 이런 점에서 좀 어려운 지점이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순수 이성, 실천 이성의 원칙.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제가 이 잡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아이히만 이야기랑 좀 섞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진도를 좀 뺄게요. 자, 이제 일체의 주관적인 차이를 괴념치 않고 그것을 의지의 형식적인 최상 규정 근거로 삼는 바로 그 법칙 수립의 보편성을 위해서 이성은 윤리성의 원리를 동시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법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칙들의 표상이 인과성을 쫓는 특징, 이러한 원리는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를 가진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에게도, 아니, 더 나아가서 최상의 예지자로서 무한한 존재자에게도 함께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인과적인 계열에서 완벽하게 원인과 계열로 수렴하는 것을 따지면은 사실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과 같은 절대적인 수학의 법칙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덕적 행위를 왜 할까? 내가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왜 이런 행위를 할까라는 것을 원인과 결과를 계속해서 추론해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보인다? 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 최상의 예지자. 존재자 중에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모든 근거 규정을 내가 추론해 봤을 때 내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하게 된다라면 그 법칙의 최고 위치에 누가 있다?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철학과 윤리학의 입장을 정립을 시키고 종교적인 권역 역시도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칸트는 인간에 있어서 법칙은 명령의 형식을 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록 순수한 의지를 전제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갖 필요들과 감성적 동인들에 의해 촉발되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성한 의지를 다시 말해 도덕 법칙에 거역하는 어떤 준칙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의지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 법칙은 인간들에게 정언적으로 명하는 명령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정언 법칙, 정언적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이 걸리면은 이게 조건이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건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언 그 자체로 그냥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한 행위의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시간에 아이만 얘기도 하겠지만 정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 독재의 차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정언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낀 상황이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 자체의 일상성에 있어서는 뭐다? 웬만큼은 다 선한 행위가 집안에 깔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무 이유 없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로 진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완벽한 형식성이 정립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칸트 9번째 시간 조금 실천 이성 비판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봤습니다. 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